정보를 제공하는 이야기. 예전에 미국 상원조사위원들을 몸서리치게 만든 한 인물과 연사가 있다. 그 사람은 정부의 고관이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말을 계속했다. 밑도 끝도 없이 애매모호한 이야기만 늘어놓기 때문에 위원회의 혼란은 갈수록 커졌다. 가까스로 위원회 한 사람인 세뮤얼 제임스 어빙 주니어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대표 자격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발언은 기막힌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다. 어빙 의원은 방금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캐롤라이나주에 살고 있는 한 사나이에 관한 일을 문득 생각했다며 입을 떼었다. 그 사나이는 변호사를 찾아가 아내와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 부인은 아름답고 음식 솜씨도 훌륭했고 아이들에게는 모범적인 어머니라는 것을 그 사나이도 인정했다. 변호사는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왜 그런 훌륭한 부인과 이혼을 하려는 거죠? 사나이는 대답했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그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나이는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수많은 연사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문제점이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청중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앞장에서 당신은 청중의 행동을 유발하는 짧은 이야기를 하기 위한 공식을 배웠다. 이번에는 청중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할 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힌트를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시를 한다든지 설명을 하거나 보고를 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매주 도처에서 행해지는 각종 연설 중에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설득하거나 행동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와 빈도면에서 비교했을 때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확실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능력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행동하게 하는 능력에 선행되는 것이다. 미국의 최고 경영자 중 한 사람인 O.N.D. 영은 현대사회에서 명확한 표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간은 자신을 타인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발전시킬수록 그 정도에 따라 사회인으로서 쓸모있는 기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일에도 서로 협력이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각자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말이란 이해의 주요 수단인 만큼 우리가 이것을 막연하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분류해서 쓰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장에서는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뚜렷하고 명확하게 말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힌트를 소개하겠다. 루드빅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름지기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또한 명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주제를 시간에 맞게 한정시켜라.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교사들을 상대로 한 담화에서 한 번의 강의로는 한 가지 논점밖에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가 한 번의 강의라고 말한 것은 1시간짜리 강의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 할당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해 스톱워치로 시간을 측정받게 되어 있는 어떤 연사는 제한 시간 내에 11개의 요점으로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논점에 대해 겨우 16.5초의 시간밖에 없는 것이다. 적어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리라고 믿어지는가?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향이 거의 모든 초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그것은 여행자가 하루 만에 파리 시내를 견학할 수 있다는 안내서 같은 것이다. 하기야 해서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자연박물관을 30분 동안 돌아보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리라.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마음속에 남는 것도 없고 감동을 느끼기에도 힘들 것이다. 수많은 연사들이 연설에 실패하는 것은 그들이 제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주제를 다룰 수 있는지 마치 세계 신기록을 세우려는 듯 서두르기 때문이다. 마치 들사슴이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날렵하게 뛰어다니듯이 한 가지 논점에서 다른 논점으로 비약하기 때문이다. 가령 노동조합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다면 불과 3분이나 6분 사이에 노동조합의 기원이나 전술 또는 그 공적이라든가 해독, 나아가 노동쟁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논하려고 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누구도 당신의 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애매모호하여 공연히 혼란만 일으키고 수박 겉핥기식이 되고 말 것이다. 노동조합의 오직 한 가지 면만을 들어 적절히 다루고 신뢰를 제시하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리가 잘 된 인상을 주어 명쾌하고 알아듣기 쉽고 기억하기 쉬울 것이 분명하다. 한 번은 내가 잘 아는 모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 있었는데 사장실 문에는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 걸려 있었다. 나는 옛 친구인 그 회사의 인사부장에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를 물어보았다. 나의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이름대로 되어버렸다네. 나는 반문했다. 이름? 존스는 회사를 관리하는 존스 일가의 한 사람이 아닌가? 친구는 대답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의 별명 말일세. 어디에 계신가 라는 것이 그의 별명이지. 모두들 그를 어디에 계신가 존스라고 불렀네. 그는 오래 버티지 못했어. 결국 사촌이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된 거야. 그는 회사 일을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았지. 회사에 출근은 하지만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되풀이했다네. 주행거리의 기록을 수립하는 것이라고나 할까? 회사의 업적을 올리기 위한 판매 운동을 연구하기보다는 발송계에서 전등을 끄지 않았다든지 타이피스트가 핀을 흘렸다든지 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지. 그런 만큼 사장실에 앉아있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모두들 그를 어디에 계신가 라고 부른 것이지. 어디에 계신가 존스의 이야기에서 나는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많은 연사들을 생각했다. 존스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가? 그리고 이야기 도중에 도대체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는가? 경험이 풍부한 연사들도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아마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유능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노력을 분산시키는 위험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 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주제에만 집착하라. 자기 자신을 명확히 표현한다면 청중은 언제나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생각을 순서 있게 정리하라. 거의 모든 주제는 시간이나 공간 또는 특수한 화자의 바탕을 둔 논리적인 순서를 이용해서 발전시킬 수가 있다. 시간적인 순서를 따른다면 주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어느 날짜부터 시작해서 그 전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더 진전시킬 수도 있다. 어떤 제조 공장의 공정에 관한 이야기라면 재료 단계에서 시작해 여러 가지 가공 공정을 거쳐 완성품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상세히 이야기하느냐는 당연히 주어진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공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어딘가에 중심점을 정해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그 중심점에서 밖으로 나간다든지 동서남북이라든 방향을 따른다든지 해서 화제를 다룰 수 있다. 워싱턴 시가지를 묘사한다면 청중은 대상물들을 지적할 수도 있다. 또 제트기관이나 자동차를 묘사할 경우에는 분해해서 부속품들을 설명하는 것이 최상의 방식이다. 주제 중에는 부동의 순서를 갖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의 기구를 설명하려는 경우에는 고유의 조직 규범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의 각 기관으로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요점에 번호를 붙여 열거하라. 청중의 마음속에 당신의 이야기를 뚜렷하고 질서정연하게 새겨두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처음에 요점을 설명하고 나서 다음 요점으로 넘어갈 때 옮기는 사실을 확실히 지적해 주는 것이다. 첫째 요점은 이런 것이다. 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도 된다. 한 가지 요점을 다 지적했다면 둘째 요점으로 옮긴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최후까지 이런 방식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다. 랄프 제이 번치 박사가 유엔 사무총장 보좌역을 맡고 있을 당시 뉴욕의 로체스터 클럽에서 행한 연설은 다음과 같은 솔직한 표현 방식으로 시작했다. 오늘 밤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인간관계의 과제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첫째로 하고 말을 이었고 다시 둘째로 하며 경계를 지었다. 그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번치 박사는 논점 하나하나가 우리는 선을 지향하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신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결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경제학자인 폴 H. 더글러스는 당시 극히 부진한 상태였던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을 계획하고 있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석상에서 연설했을 때 그는 같은 방법을 변형하여 훌륭한 효과를 얻었다. 그는 조세 전문가로서 일리노이주 출신의 상원의원 자격으로 연설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논점은 이렇습니다. 가장 빨리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상업진흥책은 하층 및 중간층의 소득계층, 즉 수입을 거의 다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계층의 감세를 단행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나아가서는 하며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덧붙이자면 하고 계속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요약한다면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층과 중간층의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조속히 실시하는 데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과 비교하라. 때로는 자신이 말하려는 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 정확한 표현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자신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청중에게 확실히 이해시키려고 할 때는 복잡한 해설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표현하려는 것을 청중이 잘 알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보이는 일이다. 이것은 이것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결국 이 낯선 것은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된다.
지금 산업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는 화학 현상 중 한 가지, 즉 촉매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편이 훨씬 알기 쉽지 않을까? 촉매란 규정에서 다른 아이들을 넘어뜨린다든지 때리거나 화나게 하는데도 본인은 정작 어느 누구에게고 한 번도 얻어맞은 일이 없는 아이와 같은 것. 지난날 선교자들은 성서를 적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부족의 말로 번역했을 때 그 원주민들에게 전혀 미지의 것을 알기 쉬운 말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너희들의 죄는 피와 같은 붉은 것이지만 눈처럼 순백색으로 깨끗해질 수 있나니.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원주민들은 정글의 이끼와 눈을 구별할 줄도 몰랐다. 그러나 그들은 자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지를 흔들어 야자 열매를 따먹었다. 선교사들은 미지의 것을 알려져 있는 것에 비유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너희들의 죄는 피처럼 붉지만 야자 열매 속처럼 순백으로 깨끗해질 수 있나니. 이 상황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번역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사실을 그림으로 묘사한다. 달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또 태양까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는? 과학자들은 걸핏하면 숫자를 마구 늘어놓으면서 우주 여행에 대해 답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청중에게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는 방법이 아님을 과학 전문가나 작가들은 알고 있다. 이제 그들은 그림으로 바꾸어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저명한 과학자인 제임스 진스경은 우주를 개발하려고 하는 인류의 정열에 유달리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과학 전문가인 진스경은 우주에 관한 숫자에는 통달했지만 우주에 관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숫자는 가끔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스경은 저서 우리를 둘러싼 우주에서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혹성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주를 돌고 있는 다른 별들이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스경은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도 25조 마일이나 되는 거리에 있다고 말했으며 그 숫자를 좀 더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해 광속으로 지구를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별에 도달하기까지는 4년 3개월이나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알래스카의 면적을 설명하는 것은 더욱 간단할 텐데도 어느 연사는 알래스카의 넓이를 59만 804 평방마일이라고 말했을 뿐 그 이상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넓이를 설명한 어느 연사보다도 더 실감나게 진스경은 우주의 광대한 거리를 표현한 것이다. 연사의 이 숫자 표시만으로 알래스카주의 넓이를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 나로서는 도저히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알래스카의 넓이를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테네시, 그리고 미시시피주를 모두 합친 넓이보다도 크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알래스카주의 광대함을 눈에 보듯이 실감하게 되었다. 이제 59만 804 평방마일이라는 넓이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다. 즉, 알래스카에는 아직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몇 해 전의 일이지만 우리 강자의 수강생 중 한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의 끔찍한 상황을
다음과 같은 지옥의 그림으로 보여주었다. 당신은 지금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대륙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 길가 고속도로의 표지판 대신에 시체를 넣은 관이 늘어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 안에는 작년에 일어난 자동차 사고의 희생자가 한 사람씩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자동차는 5초마다 하나씩이 음침한 표지판 옆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1마일에 12개씩 놓으면 대륙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쭉 이어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나는 차를 타면 얼마 안 가 반드시 그 그림을 눈앞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 그럴까? 귀에 호소하는 인상은 그다지 오래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자작나무의 매끈한 껍질에 진눈깨비가 흘러내리듯이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눈에 호소하는 인상은 어떨까? 2, 3년 전 나는 다뉴브 강변에 있는 어느 낡은 집의 벽에 깊이 박힌 포탄을 보았다. 그것은 나폴레옹 지휘하에 포병대가 울름 전투에서 쏜 탄환이었다. 시각적 인상은 마치 이 포탄과 비슷하다. 맹렬한 힘으로 들이닥쳐서 깊이 박힌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마치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군을 격퇴한 것과 같이 대립하는 암시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 전문적인 용어는 피한다. 만약 당신이 변호사라든가 의사 또는 기자, 그 밖에 고도로 전문화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직업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는 쉬운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청중이 연사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사실을 조금도 모르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경험에만 적합하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말만을 써서 끝없이 이야기를 진전시키며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문 분야의 생소한 청중에게는 아이오와라든가 캔자스 지방의 개간지에 6월 장맛비가 내린 뒤에 미주리 강물처럼 혼탁해서 도저히 판별할 수 없다는 말들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사람은 인디애나주 출신의 상원 의원인 비버리지의 충고를 유의해야 한다. 청중 가운데서 가장 지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에 흥미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은 연습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을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생각의 줄거리를 확실히 나타내는 것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부모와 함께 온 소년이나 소녀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할 때에는 청중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해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린이들도 이해하고 기억하여 연설이 끝난 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중 한 사람인 외과 의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횡격막 호흡은 장의 연동 운동에 효과가 있으며 건강에 이익이 됩니다. 라는 말을 했다. 그러고는 이내 화제를 돌려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했다. 그러자 강사는 그의 발언을 잠시 중지시키고 나서 수강생들에게 횡격막 호흡이 다른 호흡과 어떻게 다르며 왜 그 호흡이 몸에 좋은가 또는 연동 운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그 결과에 의사는 크게 놀랐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야기를 돌려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을 했던 것이다. 횡격막이란 폐 하부와 복강의 지붕에 해당하는 가슴의 밑부분을 형성하는 얇은 막입니다.
이것이 활동하지 않고 가슴으로 하는 호흡을 하고 있을 때는 그것은 뒤집어진 세숫대야처럼 아래쪽으로 향해 활 모양이 됩니다. 복식 호흡으로 숨을 들이키면 이 활 모양의 근육은 거의 팽팽하게 될 때까지 늘어져서 위의 근육이 벨트에 눌린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횡격막의 운동이 위, 간장, 비장, 췌장, 대장, 신장 등 복강 상부에 있는 기관을 적당히 주물러 자극합니다. 숨을 내쉬면 위나 장이 횡격막으로 올라붙어 또다시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사지가 배설 작용을 도와줍니다. 몸에 이상이 많은 경우에는 장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횡격막 호흡으로 위나 장을 적당히 운동시키면 대개의 소화불량, 변비, 자가 중독 등은 없어질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설명할 때는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냉장고의 성에는 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것을 주부들의 모임에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실패한다. 냉각의 원인은 증발기가 냉장고의 내부에서 열을 빼낸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열이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생긴 습기가 증발기에 부착되어 두꺼운 층을 형성하면 증발기를 절연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터를 그만큼 더 많이 회전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평소 주부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하라. 여러분은 냉장고의 어느 부분에서 고기가 냉동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성에가 낀다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냉장고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나날이 두꺼워지는 냉동실의 성에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냉동실을 둘러싼 성에는 마치 잠자리에서 여러분을 덮어주는 이불이나 또는 여러분의 집을 외부와 절연시켜주는 벽 사이에 메워진 성면과 같은 것입니다. 성에가 두꺼워질수록 냉장고 안에서 열을 배출시켜 내부를 차갑게 유지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 결과 냉장고의 모터는 그만큼 오래 또는 강력하게 작동되어야 냉장고를 차갑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냉장고에 비치된 자동 성에 제거 장치를 이용하면 성에가 절대로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터는 그만큼 빈번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며 움직이는 시간도 짧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충고를 남겼다. 현인처럼 생각하고 범인처럼 말하라. 가령 부득이하게 전문 용어를 쓸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용어의 의미를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나서 써야 한다. 이것은 핵심이 되는 용어, 즉 되풀이해서 쓰는 용어에서 특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주식 중개인이 금융과 투자의 기본을 배우려는 주부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쉬운 용어를 쓰고 대화를 하듯이 이야기를 해서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의 설명은 매우 명쾌한 것이었으나 다만 그의 직업상 기본 용어만은 예외였다. 그 용어들은 자리에 모인 주부들에게는 매우 낯설었다. 예를 들면 어음교환소, 특검부 거래, 상환 저당과 같은 용어들이다. 이런 용어들만 쓰지 않았다면 굉장히 매력 있는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주부들이 이 낯선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퀴즈나 수수께끼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본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쓰게 될 때는 즉시 그 말의 뜻을 설명해야만 한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사전이 있다. 당신은 CM송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은가? 아니면 구매에 대해서? 교양학과의 과정에 대해서? 또는 원가 계산에 대해서? 정부 보조에 대해서? 아니면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 당신은 어린이들에게 대한 방임주의 또는 의무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전문 분야에 대한 기본 용어들을 당신이 납득하고 있는 것처럼 청중도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각적인 보조수단을 사용하라. 눈에서 뇌로 통하는 신경은 귀에서 뇌로 통하는 신경보다는 몇 배나 강력한 것이다. 그리고 시각적 자극이 청각적 자극보다 25배 정도 주의력을 집중하게 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요점을 눈에 보이듯이 묘사하고 생각을 시각화해야 한다. 그것은 NCR의 창시자 존 H. 패터슨이 취한 방법이다. 그는 시스템 매거진 잡지에 그의 직원인 세일즈맨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쓴 적이 있다. 연사가 자신의 의견을 상대에게 이해시킨다든지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려면 이야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극적인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 올바르고 어느 쪽이 잘못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다. 도표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고 그림이나 사진은 도표보다도 훨씬 설득력이 있다. 어떤 사물을 설명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요소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설명하고 말은 단지 그것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진이나 그림이 입으로 설명한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도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잘 볼 수 있게 크기를 확인할 것이며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표를 연거푸 그린다면 보는 사람은 실증이 난다. 이야기하면서 도표나 그림을 그릴 때는 흑판이나 백지에 대충 재빨리 그리도록 하라. 청중은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대강 그리고 글씨는 크고 알아보기 쉽게 써야 한다. 그리면서 설명은 계속하고 또 청중을 계속 살펴보아야 한다. 전시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권한다. 이렇게 하면 청중은 반드시 이야기에 열의를 보일 것이다. 전시물을 쓰기 전에는 감추어 둔다. 맨 뒷좌석에서도 보일 만큼 크게 만든다. 보이지 않는 전시물로는 청중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전시물을 청중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 주의를 분산시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전시물을 보일 때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든다. 또 한 가지, 움직이는 전시물은 움직이지 않는 전시물 10개만큼 효과가 있다. 이야기할 때는 전시물을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는다. 의사소통 대상은 청중이지 전시물이 아니다.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곧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 둔다. 쓰려고 하는 전시물이 수수께끼처럼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옆 테이블에 올려놓고 덮어둔다. 이야기 도중에 그것에 관한 호기심을 자아내는 말을 하라. 그러나 정체를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된다. 베일을 벗기기 전까지 청중의 호기심과 긴장과 강한 관심을 유도하게 한다. 시각적인 자료는 이야기의 명료함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청중에게 이해시키는데 귀를 들리게 하는 동시에 눈에 보이게 하는 것처럼 확실한 방법은 없다. 말을 구사하는 능력에서 누구나 제1인자라고 일컫는 미국의 두 대통령은 명석한 이야기를 하는 능력은 훈련과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링컨의 말을 빌리면 명석한 것에 대한 정열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링컨은 녹스대학교의 학장이었던 걸리버 박사에게 자신이 일찍이 어떻게 정열을 발전시켰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의 아주 어린 시절 추억입니다만 제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도 누군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줄 때는 언제나 답답하고 초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껏 저는 그 밖의 일로는 좀처럼 화를 낸 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일만은 언제나 제 마음을 어지럽게 했으며 지금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밤에 이웃 어른들과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조그만 제 침실로 가서 서성거리며 어른들이 나눈 이야기가 무슨 뜻이었는지를 조금이라도 알아내려고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 탐색을 시작하면 몇 번씩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제 친구들 중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이하기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일종의 열병과 같은 것이어서 그 버릇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확실히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했는데 이 장을 총정리하는데 적절한 충고를 남겨주었다. 제 아버지는 대단히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훌륭한 훈련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이건 애매한 것에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씨를 익히기 시작할 때부터 당신께서 81세로 작고하실 때까지 제가 쓴 글은 모두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그것을 큰 소리로 다시 읽게 하셨는데 그것은 제게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따금 아버지는 읽기를 중단시키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아버지께 제 생각을 설명해 드리는데 물론 글로 쓴 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쓰지 않았니? 그러시면서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는 산탄총으로 쏘아서 어디든지 한 군데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꼭 해야 할 말은 단 한 방으로 좋게 쏘아 맞추는 것이다.